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실지 저는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도 밤잠을 설치며 검색창에 자폐 증상, 호명 반응, 응 맞춤 같은 단어들을 수백 번도 더 보셨을 듯해요. 아이가 장난감 자동차 바퀴만 뚫어져라 쳐다볼 때,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뒤돌아보지 않을 때,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 기분. 혹시 내 아이가 남들과 다른 건 아닐까? 내가 임신 중에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양육 방식이 문제였나? 불안 속에서 힘든 자책의 시간을 보낸 분도 있으실 텐데요.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의 잘못이 원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어설픈 위로를 드리기 위해 제가 뇌피셜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자폐 스펙트럼 세계 최고 권위자인 예일대 카타르지나 차와르스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실 저 역시 아스퍼거 증후군과 ADHD를 가지고 있거든요. 남들과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보며 숱한 오해와 어려움을 겪었죠.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했던 어린 시절, 사회적 눈치가 부족해 힘들었던 학창 시절을 보냈는데요. 지금은 많은 공부를 통해 저만의 독특한 특성을 강점으로 변화시켜 슬기롭게 이겨나가고 있죠. 저를 닮아 유난히 산만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제 딸, 많은 분이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의 특성을 억누르는 대신 이해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사교육 하나 없이 오직 가정 내 교육과 정서적 지지만으로 당당히 특목고에 입학할 수 있었죠.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단순한 인터넷의 카드라 정보가 아니라 제가 딸아이를 키우면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은 교수님의 강연 내용이에요. 전 세계 정신의학계의 심장이라 불리는 예일대학교 아동연구센터의 카타르지나 차와르스카 교수님, 한국의 자폐 스펙트럼 분야 최고 권위자 선생님들도 교과서처럼 찾아보고 공부한다는 바로 그 전설적인 강의입니다. 2024년 차와르스카 교수님의 1시간가량 방대한 지식을 아주 쉽고 명확하게 번역하고 정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대학병원 진료 몇 번을 받은 것 이상의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거예요. 주변에서는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큰다, 유난 떨지 마라 고 생각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하지만 부모님의 직감은 무섭도록 예리해서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보자니 정말 진단을 받게 될까 두렵고, 명의 선생님들은 예약만 4, 5년씩 걸리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닐까 두려우실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세계 최고 명문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카타르지나 차와르스카 교수님의 말씀이 막막한 어둠 속에서 확실한 등불이 되어 드릴 겁니다. 차와르스카 교수님 강의의 핵심 주제는 생후 3년 자폐의 조기 징후를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예요. 많은 부모님이 아이가 말을 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트이지 않을 때 병원을 찾습니다. 하지만 예일대 연구진은 말합니다. 언어 지연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일 뿐 그 이전에 훨씬 더 미세하고 중요한 신호들이 이미 존재하였다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ASD는 단순히 말이 늦는 질환이 아니라고 해요. 본질적으로 사회적 소통의 결함이라고 합니다.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가 말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람과 어떻게 연결되려 하는지를 관찰해야 한다고 해요. 지금부터 예일대 차와르스카 교수님이 밝혀낸 과학적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보시죠. 이질성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해 자폐를 가진 아이들 100명이 있다면 증상이 100가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아이는 지능이 매우 높지만 사회성이 부족하고, 어떤 아이는 지적 장애를 동반합니다. 어떤 아이는 말이 많지만 키타카가 안 되고, 어떤 아이는 아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옆집 철수는 자폐라는데 눈을 잘 맞추던데요? 라는 비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해요. 자폐는 단일한 질병이라기보다 수만 가지 색깔을 가진 말 그대로 스펙트럼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해요. 그렇기에 현재로서는 피검사나 MRI 같은 의학적 검사로 자폐를 진단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전문가의 세밀한 행동 관찰만이 유일한 진단 도구라고 말합니다. 생후 2, 3개월만 돼도 보통 아기들은 엄마의 얼굴을 보면 방긋 웃죠. 이를 사회적 미소라고 하는데요. 자폐 성향의 아이들은 사람의 얼굴보다 사물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해요. 예일대 연구진은 아이들의 시선을 추적하는 아이 트래킹 기술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는데요. 아기들은 사람이 등장하는 영상에서 배우의 눈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폐 아이들은 배우의 입을 보거나 배경에 있는 물건 혹은 아무 의미 없는 그림자에 시선을 고정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건 단순히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라고 해요.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파악하는 뇌의 회로가 다르게 작동해서라고 합니다.
생후 6에서 9개월이 되면 아기들은 자신의 이름을 알기 시작합니다. 영희야 라고 부르면 하던 놀이를 멈추고 고개를 돌려 엄마를 쳐다보죠. 하지만 자폐 아이들은 마치 귀가 안 들리는 것처럼 반응이 없을 때가 많다고 해요. 실제로 많은 부모님이 아이 청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비인후과를 먼저 찾으시는데요. 청력 검사 결과가 정상이라면 자폐를 의심해봐야 합니다. 소리를 못 듣는 게 아니라 그 소리가 자신을 부르는 사회적 신호라는 것을 뇌가 중요하게 처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전문 용어로 공동주의라고 하는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아이가 길을 가다가 예쁜 강아지를 봤습니다. 그럼 아이는 손가락으로 강아지를 가리키며 엄마를 쳐다보죠. 엄마, 저기 좀 봐요. 신기하죠? 라는 비언어적 대화입니다. 이것은 내가 느끼는 흥미를 엄마와 공유하고 싶은 욕구예요. 하지만 자폐 아이들의 손짓은 다릅니다. 필요에 의한 욕, 즉 저 위에 있는 과자 봉지는 가리키지만 정서의 공유, 강아지가 이쁘다고 가리키며 엄마와 눈을 맞추지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소통은 하지만 정서적인 교감을 위한 소통에는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요. 부모님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입니다. 예일대 연구진에 따르면 자폐 아동의 약 20에서 25%는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정상적인 발달을 보입니다. 엄마, 아빠도 하고 잘 웃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배웠던 단어를 잃어버리고 눈맞춤이 사라지며 자신만의 세계로 갇혀버리는 현상입니다. 이를 퇴행이라고 하죠. 이것은 부모님의 잘못이 절대 아니라고 사와르스카 교수님은 말씀하세요. 뇌 발달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인 변화일 뿐이라고 합니다. 예일대 연구진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상황을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돌잔치 영상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보통 아이들은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켜지면 박수를 치며 좋아하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빠를 한번 쳐다보며 웃고 다시 케이크를 보고 또 엄마를 보며 그 기쁨을 나눕니다. 이거 봐요. 너무 재밌어요. 라고 눈으로 말하는 거죠. 반면 자폐 성향이 있는 아이는 케이크의 촛불 자체에만 몰입합니다. 촛불이 일렁이는 시각적 자극에 빠져서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치든 이름을 부르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선물 받은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놀 때도 붕붕거리며 운전놀이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뒤집어서 바퀴가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만 30분째 쳐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장난감의 원래 용도가 아닌 장난감이 주는 감각적 자극, 회전, 빛, 소리 등에만 집착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 엄마가 넘어져서 아야 하고 아픈 척을 했을 때를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인 2살 정도 아이라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오거나 엄마를 빤히 쳐다볼 거예요. 이것이 공감의 시작이거든요. 하지만 자폐 아이는 엄마의 고통스러운 표정이나 소리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하던 놀이를 계속하거나 무표정하게 지나칠 수 있어요. 타인의 감정을 읽는 사회적 뇌 기능이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더 불안해지신 부모님도 계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예일대 강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절망이 아닌 희망을 드리고 조기 발견과 조기 개입을 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아이들의 뇌는 신경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특히 생후 3년까지 뇌는 스펀지처럼 경험을 흡수하며 끊임없이 변화해요. 비록 자폐 성향이 있다고 해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자극과 교육을 제공하면 뇌의 회로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재배선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3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첫째, 의심되면 즉시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설마 아니겠지, 크면 좋아지겠지 라는 막연한 기대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고 해요. 대학병원 대기가 길다면 근처에 검증된 발달센터라도 먼저 방문하여 평가를 받아보라고 합니다. 확진을 받는 것이 두려워 검사를 미루는 것은 치료 가능한 병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아이와의 상호작용을 멈추지 마십시오. 아이가 반응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아이의 눈높이로 내려가 관심 있어 하는 동물이나 장난감으로 끊임없이 말을 걸고 눈을 맞추려 노력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동차 바퀴를 돌린다면 같이 돌리면서 빙글빙글 도네 라고 반응해주세요. 거기서부터 아이의 사회성을 길러줘야 합니다. 셋째, 부모님 자신을 믿으세요. 저도 ADHD와 아스퍼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제 딸도 산만했지만 결국 이겨냈습니다. 진단명은 아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단어일 뿐 미래를 결정짓는 낙인이 아닙니다. 자폐가 있든 없든 아이의 폭발적인 신경가소성은 충분히 뇌를 발달시킬 수 있으니까요. 부모님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올바른 지식만이 아이의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불안을 잠재우고 걱정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께도 공유해주세요. 우리가 먼저 공부하고 깨어 있어야 아이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예일대 연구진이 제안하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놀이치료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경우 ADHD가 함께 있을 확률이 70%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있으셨나요? 두 증상이 함께 있으면 상반되는 성향으로 정말 힘든데요. 자폐 스펙트럼과 ADHD가 함께 있을 경우 조심해야 될 점, 장점과 단점, 그리고 극복하는 저만의 꿀팁까지 이 영상에서 설명드릴게요.